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죠. 중국이 계속 우리나라의 역사를 본인들 역사라고 우기는데 그럴수록 역으로 우리도 중국사를 알아야 반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잘났냐 마냐 이런 논쟁을 넘어서 중국은 어떤 식으로 역사를 진행해오며 동양의 국가에서 어떤 지점이었는지 3부 구성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에는 삼황오제라고 신화 속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삼황은 복희씨, 신농씨, 여화씨 3명을 일컫는데 이들은 말 그대로 신들이고 오제는 황제, 전욱, 제곡, 요순 5명을 일컫는데 이들은 신은 아니고 신들의 선택을 받아 문명을 일군 5명의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5명 또한 전설 속의 인물일 뿐입니다. 중국의 문명은 크게 중부지방의 황하 문명과 남쪽 지방의 양쯔강 유역의 문명, 하모드 문화 이렇게 2개의 문화가 합쳐진 것인데 기존 남쪽 지방의 양쯔강 문명이 발굴되기 전에는 오로지 황하 문명을 유일무이의 문명으로 여길 때는 이 삼황오제가 황하 문명을 일구었다고 하더니 남쪽 문명이 발굴되자 이 신화와 전설을 조작해서 억지로 남쪽 지방 문명과 일치시켜버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삼황오제는 전설 속의 인물들인데 중국인들은 오제의 경우 실존 인물들로 믿고 있죠. 오제 중 가장 마지막 순서에 해당하는 순, 다음 성군 지도자는 우였는데 이 우가 하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라가 중국 최초의 나라가 되는 거지만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문명입니다. 하나라가 실존했다는 건 중국 측의 일방적 주장이고 국제적으로는 하나라를 공식 왕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답니다. 국제적으로도 공인되고 있는 실체가 확인된 중국 최초의 나라는 한때 은나라라고 불렸던 상나라입니다. 보통 4대 문명할 때 중국의 황하 문명이 이 상나라를 가리키죠. 한자의 모체인 갑골 문자가 발견되어 4대 문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자의 여부가 4대 문명을 선출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거든요. 그러나 상나라는 지금의 중국처럼 큰 영토가 아니라 황하강 중류지방 정도에 작게 분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서쪽의 주족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상나라를 군사적으로 몰아내고 세운 나라가 주나라였습니다. 우리 낚시꾼으로 유명한 이 강태공이 주나라를 건국한 무왕의 아버지처럼 모시던 정치가이자 브레인이었습니다. 주나라의 장자방, 제갈량, 정도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시아의 기본 통치 방침이 되는 유교, 그리고 이 유교를 만든 공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시대가 주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교 경전들 상당수가 이 주나라 시대를 극찬하고 주나라 시대의 가치를 복권해야 한다는 내용들입니다. 주나라의 영역은 상나라보다 훨씬 컸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무력이 더 강했을 뿐 행정력이나 문화면에선 상나라보다 훨씬 뒤떨어졌습니다. 주나라는 넓은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 지방에는 왕족 내지 귀족들을 파견해 제후로 삼고 제후에게 분봉되어 이 제후가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크나큰 자치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후조차도 그 분봉된 영지 안에서도 또 이 잘게 쪼개서 자기 밑에 있는 존재들에게 또 나눠주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자치권이 보장된 영토가 쪼개지죠. 이걸 봉건제라고 합니다. 주나라의 임금을 천자라고 불렀는데 시간이 갈수록 천자의 입지는 줄어들고 각 제후들의 힘이 지나치게 강력해집니다. 이렇게 제후들이 난립하던 시대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뉘는데 점점 주나라 천자의 힘이 약해지다가 결정적으로 북쪽 이민족의 침입을 받으며 주나라 천자가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지자 주나라의 회복을 외치며 제후국들이 서로 들고 일어나서 주나라 천자를 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춘추시대죠. 이 당시 제후국만 몇백 개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5개의 제후국을 춘추오패라고 합니다. 그래도 춘추시대에는 이 주나라 회복과 주나라 천자의 복권이라는 낭만적인 명분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주나라가 오피셜로 망하고 그 수백 개의 제후국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7개의 제후국들로 정리가 되는데 이걸 전국칠웅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하고 이때는 주나라가 없어진 이상 각자 본인들의 제후국이 중국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명분 없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죠. 전국칠웅의 최종 승자는 진나라였고 7개의 국가를 정리한 진나라의 제후가 바로 진시황이었죠. 중국 최초의 통일군주입니다.
처음부터 진시황은 아니었고 이 진시황도 제후였으나 중국 통일 후 유례없는 영토를 확보하자 스스로를 삼황오제에 비유하며 뒷글자들을 따와 본인의 호칭 황제를 만든 겁니다. 시황제란 최초의 황제란 뜻이고 이후로도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가장 지존인 존재를 황제라고 칭했죠. 진시황은 주나라의 멸망 원인이 봉건제라고 보고는 모든 지역에 대해선 철저한 법으로 관리를 하고 중앙에서 지방관들을 파견하겠다는 군현제를 실시하지만 지나친 법적 폭력과 가혹한 폭정으로 진나라도 오래 못 가죠. 진시황이 이때 북방의 흉노족들과 싸우느라 고생했는데 이들을 막고자 국경지대 성들을 연결한 게 만리장성입니다. 물론 지금의 만리장성은 진시황 때 만든 성의 모습은 아니고 지금의 만리장성 서쪽 끝이 아마 이 진시황 때 만든 만리장성과 그나마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여하튼 진시황 사후 진나라의 계속된 폭정으로 지방 곳곳에선 다시 제후들이 들고 일어났고 이 제후들에 의해 진나라가 멸망되지만 그렇다면 다시 이 제후들끼리 통일 군주를 두고 다투어야 하겠죠. 이때 메인 대립구도는 유방의 한나라와 항우의 초나라였습니다. 초한지가 여기서 나오고 우리 장기게임도 이 싸움을 표상하죠. 결과적으로 유방이 항우를 무찌르고 한나라가 통일왕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을 한족이라고 부르죠. 한족의 한이 한나라의 한을 말합니다. 중국인들이 정신적으로 이산국가로 칭하던 나라가 주나라라면은 이 중국인들이 행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들의 원류를 삼는 나라는 한나라입니다. 한나라는 400년이나 중국의 거대 왕조로 군림하면서 그나마 나라다운 나라로 여러가지 중국 왕조들의 기본 국룰과 시스템들을 관례화했거든요. 이후 중국 왕조들은 한나라의 통치 형태를 변형해갈 뿐 그 시스템을 가장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더군다나 한나라의 7대 황제 한무제는 적극적으로 영토를 넓혀 중국 본토의 모형을 만들었죠. 한무제가 한국의 고조선, 베트남 등을 멸망시키고 흉노족까지 퇴치하는 데 성공하거든요. 참고로 이 한무제에 의해 퇴치된 흉노족은 유럽으로 넘어가고 중부 유럽에 분포하던 게르만족이 이 흉노족 때문에 더 남하하면서 로마가 멸망당합니다. 자, 다시 한나라로 돌아와서 400년이나 이어진 한나라지만 물론 가운데 왕망이라는 외척이 잠깐 황제가 되어 30년 정도 신나라를 건국한 적이 있는데 금세 한나라 황실 광무제에 의해 쫓겨나고 다시 한나라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신나라 기준 그 이전 한나라를 전한 그 이후 한나라를 후한이라고 하는데 후한도 나라 말년이 되면은 이 황제들 무능해지고 황제들 무능해진 틈타 환관들과 외척들이 자기들끼리 권력 싸움하느라 나라 꼴이 엉망이 됩니다. 백성들 민심이 완전히 망가진 상황에 황건적의 난 같은 각종 사이비 종교와 밀란이 끊이질 않았고 중앙정부가 공백 상태이니까 지방별 힘있는 제후 내지 호족들이 활거합니다. 이 제후들과 호족들이 이합집산을 하며 최종적으로 세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는 게 바로 삼국지입니다. 위초고죠. 더불어 위나라를 세운 조조의 아들 조비가 이 헌제를 내쫓고 서기 220년 400년에 한나라가 공식 멸망되면서 중국의 고대 시대도 끝이 나죠. 위초고로 중국이 3분된 이래 중국은 몇백 년간 분열시대를 맞습니다. 이때 한국에선 고구려백제 신라가 엄청나게 성장하죠. 위초고의 승자는 아무도 아니었죠. 바로 위나라에서 파생된 사마염이 건국한 진나라였습니다. 진시황의 진나라와 사마염의 진나라는 한자도 다르고 중국어로 발음하면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되기 때문에 같은 국명이 아닙니다. 진나라가 다시 중국을 통일하지만 팔왕의 난 등 역시 지방에 대한 제대로 된 행정 통제력이 미치질 못했습니다. 그 틈을 타 진나라 내부에 있던 5개의 이민족들, 바로 선비족, 흉노족, 갈족, 저족, 강족 등이 중국 북방에서 자기들만의 국가들을 계속 설립해댑니다. 총 16개의 국가들을 건립하는데 한 번에 16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 세보니까 16개의 나라들이 건국되고 망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 북방에 5개의 이민족들이 세운 16개의 국가들이 있던 시대를 5호 16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정통 한족들이 세운 국가가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민족들에게 빼앗긴 건 중국 북방이었을 뿐 진나라는 중국 남쪽에서 계속 국가를 이어가다가 송제, 양진 순서로 정통 한족들의 국가를 계승해 나가죠. 북쪽엔 이민족의 국가들이, 남쪽에는 중국 한족의 국가들이 공존하던 이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하고요. 물론 무력면에서는 남쪽의 중국 한족들이 북방 이민족들의 국가를 어쩌진 못했습니다. 근데 또 이 북방의 국가들이 남쪽의 한족 국가들을 멸망시키지는 못했어요. 또 한 번은 비수대전이라고 작정하고 내려갔다가 100만 명을 잃고 온 전쟁도 있었죠. 이 중국 북방의 이 5호 16국은 선비족이 세운 북위라는 국가로 통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중국 북방은 5개 이민족들로 넘어갔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민족들도 점점 중국화, 즉 한화되어 갑니다. 특히 북방을 통일한 북위가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실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민족들과 중국 한족들이 막 섞이는데 이 혼혈 집단들이 방구 좀 뀌는 지배층으로 성장하는데 이들을 관롱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 관롱 집단에 의해 북위가 북주와 북제로 또 분열이 돼요. 북주가 관롱 집단이 독립시킨 나라인데 이 북제가 북주로 통합이 되죠. 중국 북방은 결국은 관롱 집단에 의해 정리가 된 거예요. 최종 승자인 북주가 결국은 수나라로 넘어가는데 수나라를 건국한 양견의 양씨 집안도 관롱 집단이고 나중에 수나라를 이은 당나라 황실 이씨도 관롱 집단입니다. 여하튼 이 복잡한 중국 북방의 역사를 정리한 건 수나라였고 수나라가 589년 남쪽의 중국 한족 국가도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무려 300여 년 만에 다시 중국 전체의 통일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다시 중국 전체가 통일이 됐기 때문에 국제관계가 술렁이게 되겠죠. 특히 이 나라가 기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다음부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지난번 중국사 총정리 1부에 이어 2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1부에서는 중국의 고대 시대와 중세 시대의 분열 시대를 다뤄드렸는데 이 분열 시대가 300년의 긴 시대 끝에 589년 수나라로 통일이 됩니다. 고대의 진나라 한나라에 이어 세 번째 통일 왕조가 수나라인데요. 너무 오랫동안 중국 본토가 분열되어 있었기에 주변 왜국들은 이 분열된 중국 왕조에 익숙해져 있었고 하나의 거대한 통일 왕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에 가득 찬 수나라는 인근 민족들에게 복속과 통합을 요구했고 실제 많은 민족들이 수나라의 지배를 인정해옵니다. 한 국가 빼고요. 바로 고구려였죠. 마침 당시 고구려의 여론이 호전적이고 강경한 외교 노선을 취할 때였습니다. 결국 두 국가 사이에 전쟁이 터지는데 1차 때는 고구려가 먼저 공격했고 2차에서 4차까지는 이 수나라의 2대 황제 수양제가 침략해왔습니다. 수양제는 진시황에 버금가는 사이코패스 황제인데요. 베이징에서 항저우까지 강을 뚫어 연결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운하를 만들고 역대 황제들의 사치벽을 능가하는 유례없는 초호화 플렉스 연회를 쉬지 않고 개최했으며 고구려 침입하겠다고는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깨지지 않는 규모의 병력 113만 명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국가 사업을 확장하려면 국가 재정을 얼마나 탕진하고 백성들을 얼마나 갈아 넣었겠습니까? 그리고 고구려 원정을 성공하면 또 몰라. 2차 때는 113만 데리고 가서 성 하나 함락 못 시키다가 30만 별동대를 뽑아 고구려 수도를 곧장 진격시키나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작전에 걸려 2,700명만 살아 돌아오죠. 잘 알고 있는 살수대첩입니다. 이렇게 수나라는 무리한 고구려 원정과 대토목 공사로 지방 곳곳에 밀란이 터지면서 멸망당해버립니다. 수양제는 부하한테 암살당하고요. 이 혼란을 수습하고 새롭게 국가를 만든 나라가 당나라이고 당나라의 시조는 이연이란 사람이었지만 실제 당나라를 건국하고 당나라 혼란을 수습할 수 있도록 브레인 겸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은 이연의 둘째 아들 이세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나라 이연 황제는 자기 장남에게 황위를 물려주려고 하자 불만을 품은 이세민이 형과 동생을 죽이고 본인이 황제에 진급하니 바로 당태종이죠. 당태종 이세민은 고구려를 침공하려다가 실패한 전적 때문에 한국인들에겐 실패한 군주 이미지가 있으나 실제 당태종은 지금까지도 현재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황제들 중 탑급에 속한답니다. 확실히 젊은 시절 아버지를 도와 당나라를 혼자서 개국한 능력답게 본인이 황제가 되고는 날라다닙니다. 인재 보는 능력도 탁월했던 당태종의 리더십은 오늘날의 기업인들 일교라고 책으로도 여러 번 나왔고 당태종이 새롭게 개발하고 확장했던 정치 체제 시스템은 동아시아의 하나의 프로토콜로 자리잡아 이후 역대 중국 왕조들은 물론 발해, 신라, 고려, 조선, 일본, 베트남의 여러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과거 제도도 처음 시행된 건 수나라 때지만 이때 비로소 자리 잡거든요. 당태종의 집권 시대를 정관의 치라고 부르는데 무슨 치라는 건 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던 태평성대를 일컫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태종에게 딱
하나의 5개의 티, 고구려 원정에 실패했고 이때의 화병이 더 큰 병으로 도져 사망했습니다. 당태종의 뒤를 이은 당고종은 신라와 동맹을 맺어 백제 및 고구려까지 멸망시켰고 신라까지 병합하려고 했으나 이 신라가 나당 전쟁에 돌입했고 하필 이때 티베트 애들까지 반란을 일으켜 당나라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당고종이 병약해지고 당고종의 아내 측천무후가 정권을 잡고는 대외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나당 전쟁도 끝이 나고 기껏 멸망시켜놓은 고구려 영토 점령해보지도 못한 채 발해에게 내주어야 했죠. 측천무후는 여황제로 등극하지만 차기 황제는 다시 이씨 황실에게 넘겨주었고 시간이 흘러 측천무후의 손자격에 해당하는 당현종 때 당나라는 다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적인 전성기였는데요. 이태백, 두보, 구양순, 한유 등 문인들의 문학적 소양과 능력을 매우 높이 사던 시대였고 불교에서도 유명한 고승들이 인도의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중국 내 불교를 다채롭게 풍부하게 발전시켰죠. 소설 서유기의 배경도 이때입니다. 이때 막 유행했던 불교 선종이 나중에 신라로 유입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당시 당나라의 수도 장안은 오늘날의 뉴욕과도 같은 인구 1000만 명의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냥 아시아 내에서의 국제도시가 아니라 서양인들과 중앙아시아 민족들 그리고 이슬람인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장안해 있었습니다. 워낙에 국제적인 도시라 외국에서도 국제적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이래서 외국 국가들에선 이 적극적으로 유학자나 승려들을 당나라에 유학 보내곤 했습니다. 빈공과라고 아예 외국인들만 치르는 행정고시 시험이 있었어요. 참고로 발해 사람들도 다 빈공과에만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부터 당시 중국 당나라는 발해를 자국의 국가가 아니라 외국으로 인식했다고 알 수 있죠. 당태종 치세를 정관의 치라고 한다면은 당현종의 치세를 개원의 치라고 부른답니다. 단 당현종은 말년에 양귀비에게 빠지면서 정치를 멀리했고 그 사이 각 지방 곳곳의 절도사들이 걸기하기 시작합니다. 당나라는 국제국가였던 만큼 주변 이민족들의 위협도 늘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절도사라고 관할 지역 내에선 절대적인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군 사령관을 파견해 이민족들을 맡게 했는데 755년 알록산과 사사명이라는 절도사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반란을 일으켜 황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지방 곳곳의 절도사들이 쥐들끼리 또 독립을 해대면서 개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안사이 나는 10여 년 만에 진압됐지만 이미 당나라는 지방 절도사들을 통제할 힘을 잃었고 백성들의 삶은 힘들어지다가 875년에는 대규모 농민 반란인 황소의 난이 일어나기도 했죠. 결국 당나라는 이 절도사들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후 각종 절도사들이 지들끼리 나라를 세우며 한 60년 정도 중국은 또 5대 10국 시대라고 분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래도 60년 정도는 양반이죠. 역시 절도사 출신이었던 조광윤이 분열을 정리하고 송나라를 건국합니다. 조광윤은 당나라의 멸망 원인이 절도사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절도사의 힘을 약화시키고 국가 전체의 분위기를 문치주의로 일관합니다. 군권을 쥐고 있는 존재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키우게 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군사력을 해체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송나라의 풍조는 계속 이어져 송나라가 경제적으로 돈은 많고 문화적으로도 융성한 건 맞지만 국방력이 한없이 약했습니다. 근데 하필 이때가 북방의 이민족들이 커가지고 이제는 침략 수준이 아니라 나라를 건국할 수준으로 커버린 겁니다. 심지어 중국 영토를 빼앗기게도 되는데 이전까지 북방 민족들의 침략은 자원 수탈이 목적이었습니다. 적당히 국경 침범해주면은 중국 정부에서 식량 주고 돌려보냈죠. 그런데 10세기부터는 북방 민족들이 아예 나라를 건국해 중국 영토를 아예 침범해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북방 민족들이 세운 왕조를 학계에서는 정복왕조라고 합니다. 자기네 민족들도 통치하면서 중국 영토의 중국 한족들도 지배하는 나라죠. 일전에 5호 16국 시대가 있지 않았냐고요? 그들은 이미 중국 영토 내의 이민족들이 나라를 세운 거고 정복 왕조들은 중국 바깥 그들의 고유 영토에 살다가 나라를 건국해 중국까지 침범해 들어온 왕조들이죠. 송나라가 하필 군사력이 너무 약해서 이들 정복왕조와 싸울 때마다 번번이 패배합니다. 매번 돈으로 평화를 사죠. 첫 번째 정복왕조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였습니다. 이후엔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워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요나라가 침범해온 중국 영토보다도 더 깊숙이 들어가 아예 송나라의 수도와 중국 북방 전체를 차지해버리죠. 송나라는 중국 남쪽의 남송으로만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해갔고요.
그래도 중국 한족 문명의 중심이 북방에서 남방으로 내려오면서 예전에 수양제가 만들어 놓았던 대운하도 막 사용하게 되고 경제적 개발을 이루면서 항저우니 수저우니 하는 남쪽의 대도시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북방의 금나라와 중국 남방의 한족, 송나라를 전부 멸망시켜서 중국 전역을 다 차지한 건 몽골족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전체를 다 차지한 건 아니었습니다. 징기스칸부터 4대 칸까지는 몽골의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 러시아와 유럽까지 나아갔고 중국 본토까지 내려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5대 칸이었던 쿠빌라이 칸은 중국 본토의 가능성을 예찬하며 수도를 몽골에서 중국의 대도, 즉 지금의 베이징으로 옮겼고 남송까지 멸망시키면서 중국 전역을 다 차지하죠. 쿠빌라이 칸은 국가 이름조차도 중국식으로 바꾸어 원나라로 제정합니다. 쿠빌라이 칸 개인은 유능한 칸이었지만 문제는 그 뒤의 칸들은 칸 계승 분쟁을 끊임없이 일으켰고 무엇보다 중국 문화를 원나라가 적극 수용하면서 이놈의 그 사치 생활에 익숙해진 겁니다. 그 거칠고 황량한 들판에서 말 타고 달리면서 헝그리 정신으로 커오던 그때의 유목 생활을 전부 잊고 플렉스 문화에 심취해버리면서 칸들은 허구한 날 놀기만 하는 거죠. 이런 사치 생활을 위해 당시 화폐였던 교초를 또 너무 심각하게 남발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등 백성들 삶도 고통받아야 했죠. 이렇게 사회가 어수선할 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이 다음은 3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중국 역사 총정리 마지막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몽골족의 원나라 말 나라가 붕괴되는 과정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유목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잃고 중국 특유의 황제식 사치 문화에 빠져버린 칸들은 정치를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권력투쟁을 하거나 향락에 취해 사는데요. 그 중에는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칸도 있었습니다. 화폐 남발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고 지방 곳곳엔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중국 한족들은 몽골족들로부터 차별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서 중국 한족들을 중심으로 몽골인들을 몰아내자는 사상과 함께 각종 밀란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홍건적의 난이라고 합니다. 홍건적의 난은 중국 전역에 퍼져 있었으나 주로 원나라의 수도 베이징으로부터 거리가 먼 중국 남쪽 지방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홍건족들이 대규모 조직망을 갖춘 건 아니었습니다. 지역별로 지방별로 그냥 원나라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일어난 봉기였기 때문에 그들끼리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았죠. 그러던 중 소장농 출신의 아주 가난한 한때 거지 생활도 해야만 했던 주원장이 본인을 받아준 홍건적에 입단하여 세력을 넓히더니 홍건적 전체를 다 통합해버렸습니다. 1368년 심지어 지금의 난징의 수도를 정하고 나라까지 건국해버리니 바로 명나라입니다. 명태조 주원장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소장농, 승려, 거질 출신의 황제였습니다. 명나라는 원나라 타도와 한족의 회복을 외치며 원나라와 전쟁을 벌인 끝에 몽골족을 만리장성 너머까지 쫓아내는데 성공함으로써 중국 한족의 나라가 다시 중국 본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나라가 원나라를 멸망시켰다고 하시는데 멸망한 게 아니라 그저 만리장성 너머로 도망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원나라를 북원이라고 따로 부른답니다. 명태조 주원장이 대단한 건 맞지만 출신 콤플렉스가 지나칠 정도로 심했습니다.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죽여버리고 자기의 출신과 관련한 아주 작은 단어를 사용할 시에도 숙청해버렸죠. 한때 정도전이 그 글자를 하필 또 써가지고 정도전이 압송당할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신 컴플렉스 때문에 주원장은 황제권 강화에 유난히 집착했는데 국가의 거의 모든 업무가 황제를 거치지 않으면 진행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불어 충과 효를 강조하는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나라의 기본 통치 이념과 이데올로기로 적용했죠. 주원장은 다른 사람 못 믿겠다며 자기 친아들들을 지방의 왕으로 임명해서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주원장 사후 주원장의 어린 손자가 황제가 되는데 어리고 우유부단한 황제가 즉위한 것에 불만을 품은 주원장의 넷째 아들 연왕 주체가 반란을 일으켜 본인이 황제가 됩니다. 옛날에 베이징 이름이 연경이었거든요. 주체가 연왕이었다는 건 베이징과 그 인근 다스리는 왕이었다는 뜻이죠. 그렇게 황제에 등극한 연왕 주체가 바로 영락제입니다. 영락제와 태종 이방원이 즉위한 방식이 비슷해서 둘이 친했다죠. 영락제는 본인의 세력지였던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 되는 겁니다. 저 옛날 오래전부터 중국의 전통적인 수도는 낙양 아니면 장안이었습니다. 베이징이 수도로 개발된 건 이쪽 지역을 차지했던 유목민족들에 의해서였습니다. 5호 16국 당시 연나라가 그랬고 요나라와 금나라도 베이징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으며 원나라도 이곳이 수도였죠.
이런 베이징에 오래도록 부임했던 연왕도 유목민족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죠. 이 한족과 유목민족의 사고관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한족은 폐쇄적인데 유목민족은 개방적이라는 겁니다. 계속 폐쇄적이었던 다른 한족의 황제들과 달리 굉장히 개방적이었던 영락제는 몽골, 만주, 베트남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 환관, 정화를 시켜서 총 7차례에 걸쳐 바다 원정을 나아가게 하는데 이때 정화의 탐험단이 무려 아프리카까지 나아갔습니다. 유럽보다 먼저 신대륙을 발견한 거죠. 문제는 영락제 사후 바다 원정이 국가 재정 지출이 너무 과도하고 명나라 조정과 이후 황제들이 전부 폐쇄적인 방침을 고수하다 보니 유럽에게 신대륙 주도권을 빼앗겼죠. 명태조 홍무제 주원장과 영락제 덕에 황제권은 강화됐지만 황제가 관리해야 할 국가 일들이 너무 빡셌습니다. 완벽주의였던 홍무제와 영락제는 소화가 가능했지만 이후 명나라 황제들은 하나같이 무능해서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지를 못해 나라꼴이 개판이 됩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지기만 하고 심지어 30년이나 대소신료 회의에 참석 안 한 황제도 있었습니다. 막 황건들이 황제 대신 지들 멋대로 독재 정치를 펼치고요. 하필 이때 북쪽의 몽골족과 동남 해안의 일본 왜구들이 기승을 부려 명나라 국경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이때 명나라 정부에 의해 진시황 이래 계속 존재해오던 만리장성을 더 정교하게 쌓아서 오늘날의 엄청난 관광 상품이 되기는 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만주 지역의 여진족들이 통합하고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공하는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등 명나라는 정신을 못 차렸죠. 결국 명나라는 이자성의 난이라고 농민반란으로 황제가 자결하면서 끝이 나고 민족명을 여진족에서 만주족으로 국가명을 청나라로 바꾼 만주족들에게 중국 전체를 또 빼앗기게 됩니다. 원나라에 이어 중국 전역을 다 장악한 두 번째 이민족의 국가였죠. 특히 청나라의 4대 황제 강희제는 대만, 위구르, 티베트, 몽골, 중가르까지 전부 다 통합합니다. 5대 황제 옹정제는 내부적인 시스템을 다지고 중국 한족들에게 때로는 채찍을, 때로는 당근을 주는 정책으로 그들까지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청나라는 어마어마한 발전을 할 뿐더러 러시아와도 북쪽 국경 지역을 확정짓죠. 6대 황제 관룡제는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하면서 당시 청나라는 오늘날의 중국보다도 훨씬 더 넓은 영토를 구가했습니다. 강희제, 옹정제, 관룡제라는 성분이 연이어지게 하면서 청나라는 엄청난 전성기를 누리죠. 단 청나라는 기존의 한쪽 국가들처럼 동아시아 조공 관계만 고집할 뿐 외국 국가 및 해외 무역에 대해서만큼은 대단히 폐쇄적이었습니다. 서양 국가들은 통상을 요구해 오는데 거만한 청나라 황제들은 폐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화가 난 영국은 아편이라는 마약을 밀매하면서 청나라의 보건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아편 무역을 철저하게 금지한 청나라 정부로 인해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데 청나라가 보기 좋게 굴욕적으로 처참하게 깨집니다. 당시 영국배는 산업혁명을 거친 기선이었던 반면 청나라 군함은 임진왜란 때 투입됐던 목선이었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한때 청나라 최강 기병부대였던 8기군도 최신식 화기류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죠. 시대를 선도하는 자와 시대를 못 따라가는 자의 싸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편전쟁의 패전으로 청나라가 덩치만 큰 약골인 게 세상에 알려지자 서양의 열강들은 너도나도 불평등 조약을 통해 청나라의 이권을 뜯어갑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청나라 정부는 이홍장 등의 한족들을 적극 등용해 군사 기술 방면에서 근대화를 추진하는 이른바 양무운동을 전개합니다. 북방의 이민족들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또 한때 세계 해군순위 하류에 해당할 만큼 양무운동은 성공적이었으나 청푸전쟁과 청일전쟁에서 보기 좋게 패전하는 바람에 베트남과 대만 그리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중단되죠. 청일전쟁 패전 이후론 젊은 지식인들과 젊은 황제 광서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정치 시스템까지 전부 근대화시키려고 했으나 서태후 등 보수파들의 반발로 실패하죠. 더 이상 청나라가 답이 없자 더 새로운 세대의 한족들 그리고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청나라 정부를 타도시키고 공화정 정부를 수립하자는 움직임이 일렁거립니다. 이들의 혁명파라고 하는데 순원의 주도하의 혁명파들은 만주족 멸망하고 한족 흥하라는 뜻의 멸만흥한을 외치며 1911년 신해혁명을 일으키는데 성공합니다. 청나라 정부는 이홍장 이래 청나라 최대 군벌을 소유하던 원세계에게 신해혁명을 진압하라고 하지만 순원이 원세계에게 새로운 정부의 총통을 시켜주겠다고 하자 원세계는 되려 청나라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단
공화정 개념이 생소했던 원세계는 총통과 황제 구분을 못했고 원세계의 반동사상에 화가 난 순원은 다시 혁명을 전개하지만 원세계가 병으로 사망합니다. 원세계가 후계를 공고히 안 해두니까 이 원세계가 키워놓은 수많은 부하들이 각기 지역별 군벌을 형성해서 중국 전역에서 군벌들 간의 각축전이 전개됩니다. 한편 중국 남쪽에서는 순원의 뒤를 이은 장제스가 중화민국을 이끌며 군벌들과 싸우면서도 일본이 이번엔 중국을 야금야금 먹어가네? 나중엔 일본이 만주사병과 중일전쟁도 일으키죠. 근데 또 공산주의 사상이 퍼지면서 마오쩌둥이 또 독재적 세력을 구축하네? 이 중국은 이 당시 카오스였습니다. 장제스는 어찌어찌 군벌들을 대통합하는 데 성공하고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도 중국에서 빠져나옵니다. 문제는 그동안 너무 커버린 마오쩌둥의 공산당, 군벌도 정리됐고 일본도 빠진 상태에서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 사이에 국공내전이 발발했고 승자는 마오쩌둥이었습니다. 1949년 10월 베이징에 입성한 마오쩌둥은 공산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면서 오늘날의 중국이 수립됐고 패배한 장제스는 대만으로 넘어가 지금의 대만 정부를 만듭니다. 중국의 1대 주석이 된 마오쩌둥은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를 보여주겠다면서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을 펼치지만 중국 인구 3천만 명을 굶겨 죽였으며 오늘날까지도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지들 문화, 지들 손으로 부셔놓아 남의 나라 문화들까지 탐내야 하는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경제 문제는 1980년대 덩샤오핑이 어느 정도 자본주의 원리를 수용하면서 회복은 하지만 1989년 민주화 운동에 나선 중국인들을 탱크로 밀어버린 천안문 사태를 일으켜 욕도 많이 먹습니다. 마오쩌둥 이래 류샤오치, 린셴옌, 양상쿤, 장쩌민, 후진타오 그리고 7대 시진핑으로 역대 주석들이 이어져 오고 있답니다. 참고로 덩샤오핑은 주석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3부로 중국 역사를 총정리했는데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내용이 깊지가 않아 이 개별적인 나라의 역사들은 따로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